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목소리 실버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72세라고 적어주신 이정자 할머님은 작년 추석에 정말이지 큰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손수 눌러 담은 사연을 저희 실버 라디오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정자 할머님의 사연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민수는 저희 유일한 자식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키운 아들인지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도 예의 바르고 상냥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제 전부를 다해 축하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후부터 조금씩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상견례 날 사돈 어른들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사돈 어른들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돈 내외가 저보다 한참 어리더군요. 그때 사돈 어른께서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반반씩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우리 아들 위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의 결혼이니 꼭 참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기 편하도록 사돈집 근처에 집을 구해 주었죠.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저 우리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에 가서 창밖으로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 뭡니까. 아들도 며느리가 몸조리 중이라며 감싸는 탓에 속상해도 저는 더는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아이 한 번 안아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추석을 어떻게 보낼지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민수가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갓집부터 가는 게 공평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추석이 다가오고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는 하루도 안 있고 처갓집에는 3일이나 있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석 때는 처갓집에 하루 있고 우리 집에서 3일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들 민수가 엄마, 나는 장남이니까 가면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쉬다 오는데 애 엄마는 며느리라 시댁에서 편하게 못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를 부려먹기라도 했나요? 와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기나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 뭡니까? 화가 난 저는 그럼 앞으로 오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만이 아니다. 나도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지 뭡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와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민수를 키웠는데 이제는 남의 아들이 되어버린 듯 했죠.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이런 의미인 줄 알았다면 진작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며느리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 고리타분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는 것은 다 옛말일 뿐이었고 민수는 장가를 가서 아예 말뚝을 박은 듯 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아버지에게 모진 구박을 당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늦둥이로 얻은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니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제 전부였기에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죠.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30 초반까지 취업이 안 돼요. 제가 손수 뒷바라지했지만 결국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젊은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처음 상견례 때 며느리 유진이의 부모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놀랐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킬 때 꼭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과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돈 집 근처에 살겠다니. 서운했지만 꾹 참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30만 원 주면서 장모님께는 100만 원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는 참 서운했습니다. 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서운한 것은 추석날 아침밥을 먹고 며느리네 할아버님 산소에 벌초하러 간다며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너희 아버지 산소라도 벌초해본 적은 있냐며 따졌더니 아들은 작은아버지가 해주니 자기가 할 일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살다가 겨우 얻은 아들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이 제 유일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수가 30 초반까지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했을 때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 후 저는 비로소 민수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유진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민수와 유진이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저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이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민수가 유진이와 사돈집 근처에 집을 구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어버이날에 용돈을 주고 추석에 처갓집에 머무는 모든 일들이 제게는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처음 맞는 추석이라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아들 내외가 떠난 뒤에는 허전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손주와의 첫 만남이 기대되었지만 겨우 몇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편하게 못 있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손주아이 돌잔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돌잔치를 준비하며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더군요. 손주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첫 손주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돌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손주아이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잔치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의 사람들인지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저도 서둘러 들어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손주아이가 나타나더군요. 그 자그마한 손주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는 앙증맞은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자 손주가 여러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잡을지 모두가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손주는 천천히 둘러보고는 붓을 집어들었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쁘고 귀여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들 자식의 너무도 서운한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 소란하고도 행복한 돌잔치 자리에서도 자꾸만 서운한 생각이 차올랐습니다. 시끌시끌했던 돌잔치가 모두 끝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으며 그동안의 서운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득 제 아들의 어릴 적 모습도 떠오르면서 정말이지 울컥하더군요. 가족 사진을 찍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도 수백 수천 장의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이 끝나고 아들 내외가 다시 바빠지면서 저는 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돌잔치 잘했어. 고생했네. 우리 손주 너무 예쁘더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단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미안해요. 애엄마가 시댁에서 편하게 못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줘요. 우리도 애 봐주실 분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직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한 상황이라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서운하다고 하면 못난 엄마, 못난 할머니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다시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는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며느리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야, 엄마도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의 마음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구나. 너는 정말이지 이쁜 내 전부였잖니.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가슴이 수시로 미어지려고 한다. 저는 가슴이 정말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말을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무뚝뚝하게 알겠어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답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 아이를 자주 볼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을 어떻게 전한 것인지 아들 내외와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전부였던 내 아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부부의 말과 생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저 제 손주가 무탈하게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안에서 혼자 앉아 옛 사진들을 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의 모습, 첫걸음을 뗀 순간, 학교에 가는 날의 설렘을 담은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 민수는 항상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리워질 뿐입니다. 아들과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던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 집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손주 아이가 귀엽게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환영하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달콤하고 찬란했던 꿈에서 깨어나 차디찬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허탈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운하고도 상처받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인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제가 그리도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제 세월은 이 정도 존중밖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존중받고 싶은 이 마음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접받고 대우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정도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문득문득 아이들이 저를 속상하게 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면 아들 부부를 자꾸 미워하게만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제 자신이 괴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많이 아파요. 지금 바로 근처 대형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라고 말하며 양말도 짝짝이로 대충 신은 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숨가쁘게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아들 내외가 손주아이의 병실 앞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아들 부부를 위로하며 손주아이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손주는 작은 몸으로 힘겹게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저 후두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왔다. 어서 나아야지. 라고 말하며 손주의 작고 새하얀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손주를 더 자주 보실 수 있게 할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중요한 건 손주가 건강하게 나아야 한다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저에 대한 존중뿐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명절에 돈 몇 푼 더 주고 덜 주고는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그것조차도 말 몇 마디 이쁘게만 해준다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저 저에게 어떻게 말해주는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주는지,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손주아이는 다행히 며칠 후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주를 자주 보게 되면서 그 작고 이쁜 모습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는지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굳이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은 며느리와 시간을 내어 찾아오곤 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도 시댁에서 더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이뻤어요. 고마웠습니다. 손주가 건강을 되찾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아들 부부가 저를 속상하고 아프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를 때마다 속 깊은 진심으로는 그들을 쉽사리 용서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아들 민수가 결혼 후 그리도 매섭게 변해버린 모습, 며느리 유진이가 저희 집에서 유독 불편해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게 등을 돌리고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너무도 아프고 아프게 합니다. 민수가 자신의 처갓집에서 3일이나 머무는 동안 우리 집에는 하루밖에 안 있는 상황. 어버이날에 본인의 장모님께는 100만 원을 보내고 저에게는 30만 원을 주는 상황. 손주를 보러 가고 싶어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늙고 나이든 노인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젊은 아들 부부가 아니면 사실 저의 노후가 막막하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일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를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손주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만 떠오르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와 서운함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안일을 하다 문득 손주가 아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 부부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민수가 어릴 적 조금만 아파도 제 마음이 다 저릿저릿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던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서운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감정은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저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요즘 자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괴롭습니다. 가끔은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후를 외롭게 보내는 것이 두렵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받은 상처를 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솔직한 제 감정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에서 답을 찾기보다 타인에게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들 부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의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 그리고 손주 아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감정적으로 혼자 남아 외롭게 지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74세가 된 김복녀라고 해요.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7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풍족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난 후로는 모든 짐이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의 연속이었죠. 아침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은 파출부 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남의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휠 정도로 바닥을 닦아도 돌아오는 것은 고작 몇 푼의 돈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기 시작했을 때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은 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그래도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사세요. 싱싱한 나물입니다. 라고 외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오가며 나무를 사가고 그 돈으로 겨우 아들과 제 밥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망치질을 할 때는 소음과 먼지 속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안은 늘 어두컴컴하고 기계 소리에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들을 생각하며 일을 견뎠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항상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을 정도로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아들에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었지만 그 도시락 안에는 맨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기 반찬에 과일까지 넣어오는데 우리 아들은 늘 같은 반찬이었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반찬이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웃으며 말했죠. 다음에는 더 맛있는 반찬 싸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아들을 달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고운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왔지만 저는 일하느라 손에 물이 가득하고 옷은 평범한 작업복이었죠. 다른 엄마들과 비교되는 제 모습에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7살 때부터 시작된 저희 고난의 세월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나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제 눈에 작은 국밥집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그곳에서 3시간씩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벌어보려고 애썼죠. 국밥집 사장님은 친절하셨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곳이 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 사장님이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려 가게를 싸게 넘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가게를 인수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의 무리에서 그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안정된 수입원이 필요했으니까요. 인수 초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일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죠. 저녁 시간에 손님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한 어르신이 김치는 맛있는데 국밥은 별로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 말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밥은 전 주인에게 배운 대로 만들었지만 김치는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으로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치를 더 키워볼까? 아니면 국밥을 계속해야 하나?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밥집을 접고 김치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김치를 담그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이 모두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 집 김치 맛있다며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사가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 다양한 김치를 만들면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치 장사가 점점 번창하면서 제 삶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일은 고되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는 김치 가게를 번창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한 어르신이 다시 찾아와 이젠 김치가 정말 괜찮네요. 이 김치 덕분에 밥맛이 살아나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김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흔한 반찬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과 제게 남겨진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만큼 간절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사에 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대에서 자란 며느리가 전통적인 제사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고 점차 제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며느리가 제사에 와서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게 제사에 참석하고 도와주니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렴. 며느리가 고맙다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제사 때 왜 용돈을 안 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용돈을 안 줬다고? 순간 제 기억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사 준비로 바빠서 깜빡했나 싶었죠. 애엄마가 많이 서운해해요. 힘들게 와서 도와줬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사는 가족의 일이고 서로 도와가며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용돈 문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가족의 일이지 않니? 꼭 용돈을 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며느리도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말을 듣고 저도 서운해졌습니다. 매번 며느리가 도와주는 것이 고마워서 용돈을 챙겨줬던 건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다. 다음번엔 꼭 챙겨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제사는 가족이 함께 도와가며 지내는 것인데 용돈을 주고받는 일이 당연시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사 때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깜빡하지 않고 챙겨줬어. 고생 많았지? 며느리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제사 때마다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제사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아들의 말처럼 요즘 시대에는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도와가며 지내는 제사가 용돈 문제로 이렇게 서운함을 남기게 되다니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며 제사까지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용돈을 챙겨주었던 건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사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사 준비를 도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제사 준비 좀 덜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제사 준비가 며느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제사 준비를 조금 간소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전통이기는 하지만 가족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부터는 준비를 간소하게 하고 며느리에게도 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쉽게 잊혀지지 않더군요. 용돈 문제로 아들과 다투었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자식 먹여 살리느라 제 삶이 퍽퍽해 남의 속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건가 하고 제 탓을 해보려 해도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며느리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그날의 대화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급기야는 어느 날 며느리가 제사에 오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제사에는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니 서운했지만 며느리도 아들놈도 자신들의 삶이 있으니 라며 아들 내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제사에 참여했지만 며느리는 결국 제사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에서 3년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더군요. 처음에는 서운해서 아들한테도 속마음을 말해보았지만 저도 점차 그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제사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며느리에게 무리하게 참석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제사가 대체 무엇인가 저 스스로 되묻게 되더군요. 제가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아들 내외의 집에 들렸을 때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서 가져간 반찬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치한 것을 발견한 날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열어보았죠. 그곳에는 제가 정성껏 싸준 반찬들이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상해 있었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들인데 이렇게 방치되다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며느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바빠서 챙겨 먹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싸준 반찬 다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가 아, 그거? 냉장고에 그냥 뒀어. 너무 많이 싸주시니까 다 먹기가 힘들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싸준 반찬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싸준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냉장고에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정성을 귀찮아한다는 사실은 더욱 서운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반찬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반찬을 싸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찬을 싸서 보내는 일도 줄이고 그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상투적이고 가족 간의 정도 뭣도 없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업무적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이 떠올랐지만 이 또한 배려고 이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들 내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말하고 보는 것이 제 스스로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 서운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었을까요? 이 또한 우연이었습니다만 아들의 집에 간 그날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 옆 창문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비난하는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깊은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죠. 그날은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가서 잠시 들러 김치를 놓고 오려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나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김치를 잔뜩 싸왔어. 냉장고에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어쩌겠어. 엄마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우리도 적당히 받아들이자.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솔직히 김치도 너무 많아서 다 먹지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정성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고 내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나도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릴 때 못해주었던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고 며느리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나를 더욱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 입을 일도 없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를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느슨하게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재영이 생일이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초대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래, 시간 있지. 뭐 준비해 갈까? 아들이 답했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엄마.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려고요. 그 주말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손자 재영이는 나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못했어요. 엄마의 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들의 사과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네요.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 우리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자꾸나. 그날의 식사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아끼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며 가족과의 관계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댁의 안녕과 평화를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